다음 주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 충격은 그렇게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변동성은 수반하겠지만 바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릎 이하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굳이 지금 와서 주식을 최소한 던질 필요가 있을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현재 코스피, 코스닥 현재 주가 어떻게 종합지수 어떻게 되고 현재 한국 증시 좀 점검 한번 해주신다면. 점검은 해야죠. 점검은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목요일인데요. 오늘 목요일인데 오늘 또 때마침 출연한 날이라고 많이 올랐습니다. 1.7%. 네, 1.7 올라서 2200 거의 이제 90포인트, 2288포인트 거의 이제 뭐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했던 2288. 그러네요. 좋네요. 네, 둘둘 치킨 생각 나오시네요. 이제 단기 고점에 생각하는 이제 2250에서 2300포인트 딱 그 중간 정도에 지금 이제 왔죠. 아마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지수대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좀 시장이 어렵고 별로 이렇게 내년에 대한 걱정이 더 크잖아요. 사실 더 떨어질 것 같은 시장이 엄청 큽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딱 시기열을 딱 정확히 1년까지는 아니고 작년 5월 정도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전쟁도 없었고 모든 것이 좋았던 시기였잖아요. 작년 여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2021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사실 쉬어가는 구간이었고 그때 대부분의 전망치들이 3,000 이제 좀 쉬었다가 올라갈 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 3,300, 3,400, 500, 많이 보는데 4,000포인트까지 엄청난 전망치를 내세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었고. 근데 외국인들은 작년 여름부터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팔았던 이유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가미으로 들어선다. 예, 그런 부분들이 전망치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그거대로 약간 1년 정도 선 반영해서 팔기 시작했죠. 팔기 시작하다가 올해 1월 달에 전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금리 인상 속도. 금리 인상은 예상했지만 금리 인상 속도도 이 정도 빠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주가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전망치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2100포인트, 2000포인트도 갈 수 있다. 또 예상치들이 하방으로 쫙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게 변곡점은 이게 시장에 우리가 버스 운전사를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의 급격한 좌회전은 사람들을 고객들을 우측으로 쏠리게 만든다. 당연한 거죠. 네, 그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보면 어떤 의견이 한쪽으로 쫙 쏠렸을 때 변곡은 항상 거기서 나타났거든요. 우리가 주식 이제 2020년, 2021년에 하셨던 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주식이 무조건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죠. 저희 싫어하니까. 그렇죠. 주식은 때로는 팔아야 된다. 그죠? 영원한 상승은 없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시게 됐을 겁니다. 저희 같은 분들이 나와서 조심스럽게 예전에는 사실 카카오 매도하세요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사고팔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좀 자유스럽게 개진할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유튜브의 순화 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사 이제 직원분의 담당 매널리스트분 나오시면 너네 언제까지 사라고 말할 거냐 이제 팔라는 얘기도 좀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다시 우리나라 증시 돌아오면 결국은 2020년, 2021년 이제 동학개미로 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올렸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여전히 좌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유튜브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서 사실 2250포인트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 라고 나오면서 최근 한 달 동안만 봐도요. 개인들은 지금 거의 2조 6천억을 팔고 있고요. 2조 6천억을 팔고 있고 외국인들은 3조 2천억을 사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전망치 안 좋다는데 또 사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그리고 삼성전기도 그렇고 최근에 영업이익 추정치 전망치들이 엄청 안 좋게 또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예전만큼.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지금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여기서 센 반등, V자 반등 정도까지 예상은 아니지만 여기 언저리가 무릎 이하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약간 이제 의견이 대립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은 숫자나 지표로 들이댔을 경우에 하락론자가 득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실적 떨어질 거 뻔하고
그죠? 경기가 금리가 이만큼이나 올랐는데 지금 뭐 이제 미국이 다음 주에 금리 인상하면 이제 4%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가겠죠? 그러면 연으로 4% 정도 이상의 성장을 못 내는 기업들은 이자 낼 돈도 없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시장에서 연 4% 성장하는 기업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고금리 환경에서. 그러면 당연히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분들이 대부분 하락론자, 네. 더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고 저는 언제든지 항상 상승론자이긴 합니다. 내려갔다 주식은 올라가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기 언저리가 뭐 무릎 이하 정확한 바닥은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들은 선반영해서 움직인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가는 그런 리스크까지 다 내년도 실적까지 이번 주에 발표된 실적을 보고 조금 제 생각의 확신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데도 오히려 사내 본 거는 실적이 안 좋은 걸 보고 매도하는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 받고 있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보면 이제 그런 실적을 다 반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하나만 봐볼게요. 이게 최근에 1년 동안 주식시장이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저도 이제 주식을 한 17년, 18년 이제 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올해가 사실 가장 힘들었어요. 주가가 떨어져서도 힘들지만 정말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또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지 어떻게 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리 인상과 지금의 최근 2년 동안의 경험이 저는 굉장한 나중에 이제 살아남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직전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클 큰 한 사이클을 보면 한 7년에서 8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직전에 보면 2014년도에 QT라는 게 처음 테이퍼링이라는 게 등장했고 실제로 금리 인상 사이클 2015년 말부터 시작해서 2018년 말까지 뭐 거의 4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엄청난 폭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년에 걸쳐서 지금 거의 한 4%를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조금 저보다 연배 있는 선배님들도 못 겪어봤던 금리 환경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분석을 해서 전문적으로 저 같은 이제 영업직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하는 애널리스트 분들도 사실 경험이 없었던 내용인 거죠. 뭐 사실 30년, 40년 전에 그때 고금리 환경, 고인플레이션 경험을 갖춰다 붙이려고 그때를 기억하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면 최소한 뭐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이나 경험해봤던 그때 시절 경험에서 돈을 벌었던 그분들의 말에 사실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애널리스트 전망치나 좀 주식도 하신다는 분들의 전망치가 다 틀리고 엄청난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가 모른다는 것에서 다 기인한 것 같아요. 모르니까 누구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사고팔고가 일어나면서 주식시장에 변동성이 나오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이런 하락장, 이거 원웨이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이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올라갈 줄 알고 내일도 올라갈 줄 알고 샀는데 내일은 또 떨어져. 그러면 뭐 거기서 그러면 그좀 내가 틀렸네 해가지고 거기서 손절을 치고 다음날 떨어진 날 뭐 다시 또 매도를 하거나 인버스를 사거나 그러면 이거 방향만 몇 번 잘못하면 계좌도 계좌지만 멘탈이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 6개월 정도 겪고 있어요. 6개월이 아니고 1월부터 겪은 거니까 이 정도 변동성을 거의 1년에 걸쳐서 겪으면 멘탈이 남아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차라리 좋은 주식 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실적 좋은 주식 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뭐 오늘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DI나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나 사실 몇 개 살아남은 거 몇 개 안 되거든요. 네, 그 와중에 조금 그래도 떨어진 것도 만회하고 이제 좀 계좌가 회복하고 근데 작년에 좋았던 주식들 중에 여전히 박박 헤매는 거 뭐 반도체 관련 소부장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화장품 주식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죠 이게 진짜 2013년 14년 한류 열풍의 중심이었는데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주식들 보면 이거는 다른 주식들에 비하면 진짜 계속 아직도 떨어지고 있죠. 오늘은 좀 오르긴 했지만 아직 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의 대표 주자였던 종목. 원래 LG생활건강 진짜 명품주로 명품 주식이라고 했었죠. 근데 이게 이렇게 고점 대비 벌써 1년 만에 3분의 1 토막 정도 났으니까 지금 사실 좀 다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대비하면 고통스러운 구간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주식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일단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변동성 구간에서 다 나가 떨어지거든요, 사실. 오르락내리락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변동성 구간이 올해 1년 내내 지겹다 보니까 이게 다 시장으로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예탁금도 떨어지고 신용잔고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사실 고점 대비 아직도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한 25조였던 게 지금 16조까지 떨어졌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줄여서 줄였겠습니까? 그냥 녹아져 난 거죠. 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게
그동안 막 엄청 활성화됐던 유동자금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상승론자들이 말씀하셨던 게 유동 대기자금이 엄청 많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거 다 어떻게 다 뺐잖아요. 빼서 어디 은행으로 갔어요? 은행이죠. 그러면 시중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누군가 사줘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있는 곳이 PWM이라고 이제 신한에서 약간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상담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프라이빗인가요? 네. W랑 M은 뭔가요? 웰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 거기서 큰 자금들의 움직임을 사실 더 크게 많이 봅니다. 큰 자금도 어떻게? 큰 자금들은 이미 올 여름부터 다 채권, 근데 이제 기사도 많이 났지만 이제 뭐 사실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이제 변수는 생기긴 했지만 올 여름부터 연 채권 수익률이 이제 5%에 육박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뭐 7까지도 보이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이 모타로 주식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연 7% 가만히 채권 사도 6% 정도 나오는데 굳이 주식 사가지고 그 전전긍긍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렇다고 뭐 배당을 보고 사기에도 너무 변동성도 크고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들은 정말로 큰 개인들 또는 법인 자금들인데 법인 이제 큰 이제 그런 주식을 할 수 있는 큰 자금들이겠죠. 근데 그 자금들이 다 이동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근데 그 금리 인상폭이 생각보다 너무 컸고 네, 그렇다 보니까 주시장이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제 확실히 저가 매수, 확실히 올 상반기하고 올 하반기 들어서 주식 더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사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의도 좀 사실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사이클이,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다음 주에 금리 올릴 텐데, 거의 다 이제 피벗을 아직 기대하기는 좀 이르지만, 이제 금리 이제 떨어뜨리는 걸 기대하기 좀 이르지만, 우리가 2%대에서 금리 올리는 거하고, 지금 3% 이제 3.25니까 이제 0.75 올리면 4가 되는데 다음 주 지나고 나서의 금리 인상 확률 여기서 금리 인상 충격파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다를 거라는 거죠. 높기는 하지만 절대 레벨이 높기는 하지만 네, 이미 높아졌으니까 이제 퍼센트로 보면 이제 거의 뭐 8분의 선 이상 왔죠. 이제 뭐 혹시나 예상치 못해서 뭐 더 인플레가 CPI가 더 점수가 높게 나와서 수치가 높게 나와서 더 올릴 수는 변수는 있지만 일단은 4.5 정도를 중립으로 지금 이제 목표 금리를 보는 거고 결국은 나중에 2%대로 이제 내리기 중립금리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반영했을 때 다음 주 금리 인상을 해도 시장 충격은 그렇게 엄청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수반하겠지만 그게 뭐 다시 주식 더 끌고 내려간다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 금리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뭐 미국 시장 뭐 이제 몇몇 대 빅테크 회사들이 조금 실적이 좀 미스가 나면서 엄청 빠졌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좀 양호한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는 바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릎 이하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일단은 한번 또 들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볼 때 우리가 보는 이 업종 지수를 보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2288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뭘로 투자해요? 물론 이것도 보겠죠. 달러로 투자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달러 환산 코스피를 분명히 볼 겁니다. 그러겠죠. 달러로 환산돼.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높죠. 환율이 엄청 높죠. 네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주식을 사면 예를 들어 지금이 바닥이다 가정했을 때 또는 지금이 언제가 바닥이다라고 했을 때 환율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20%는 수익 보는 거예요. 수익 보는 주가 오르면 또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달러 환산 코스피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수준이냐 이게 사실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ETF 중에 EWI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디 아무 데서나 EWI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iShares MSCI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 네, 미국에 상장된. 근데 요게 미국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달러 환산 코스피로 놓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거를 5년으로 놓고 보면 좀 약간 명확하게 보이시죠? 지금 51달러인데 이게 코로나 저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 환산 코스피는 여기가 최저점이 어디냐면 47. 거의 1500포인트 체감으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이제 똑같이 월봉으로 보면 아직은 우리 최저점은 아니잖아요. 근데 달러 환산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예요. 그 사이 달러가 훨씬 더 올랐어요.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올랐으니까. 저는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3조 정도 샀는데 뭐 올해 여름부터 사기 시작했지만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다 이거 개인들이 결국 던지는 거 다 결국 받고 있잖아요. 작년에 어떻게 했어요? 외국인들이 던진 거 다 개인이 받았습니다. 오늘 명확하게 보여줬잖아요. 반대되는 그림이다. 네, 완전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얘네들은 외국인들도 결국 한국 주식을 매집의 과정을 한 번에 왕창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에 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쫙 사서 그게 다 어느 정도 모이면 결국은 사이클이거든요. 그리고 뭐 내년인 말이 됐든 내후년 됐든 어쨌든 금리 인하로 가긴 갈 거고 그리고 경기는 또 연준이 또 망가지게 냅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순환 사이클이 되면 굳이 지금 와서 주식을 최소한 던질 필요가 있을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세 가지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세 가지. 지금 환율 일단 환차익 만약에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 어제 한국은행 그 총재가 요 기사가 있었죠. 여기 이제 미국 주식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건데 생하고 투자하면 상투자합니다. 이 서학개미에 뭐 일치 날렸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환율이 1,400원이 되면 뭐 이게 되는데 지금 문제 없다. 일단 1번. 뭐 사실 이 말 난 못 믿겠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외환위기는 유동성은 확보됐다. 요거가 그렇고 그 다음에 환율이 1년을 정상화됐을 때라고 하는 거는 다시 1,200원대로 내려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이걸 모를까요? 외국인들도 굉장한 뭐 정보 있겠지만 지금 사는 이유가 다 거기서 기인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주식도 싸게 사고 환율도 나중에 팔아가지고 봉구 송고할 때 하면 이번 환율에서만 또 20% 정도 차이 나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제가 아까 그 변동성에 너무 이제 취약해졌다는 말씀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 거의 요즘에 외국인들 선물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 거의 뭐 그로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외국인들이 돈 조금만 쓰면 훅훅훅 이게 저는 풋놀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즘에 겁 좀만 선물로 좀만 쫙 밀어가지고 겁 줘서 아래로 밀면 개인 투자자 알아서 던져요. 그러면 선물 돈 조금만 내버리니까 선물 좀만 매도해가지고 화색 좀 밀면 주식 싹 사들이는 거죠. 공포에 나오는 거 세게. 굳이 내가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시장가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가만히 밑에 깔아놓고 있으면 알아서 개인들이 던지니까 그거 싹 물량 받아서 나중에 다시 선물로 땡겨 올리면서 오르락 내리락. 요 과정 몇 번만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제 바닥인가 하고 개인 따라 붙습니다. 그럼 또 넘기겠죠. 그냥 제가 아쉬운 부분이 아직은 외국인들이 취약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그래서 그래요. 더군다나 요즘에 제가 왜 더 취약하냐고 느끼냐면 이제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옵션 만기하고 선물 옵션 만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 3개월에 한 번이고 옵션 만기는 이제 매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라고 하죠. 3, 6, 9, 12. 이제는 이제 12월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봐야 되는 거고 당장 11월 둘째 주 목요일 날 이제 옵션 만기가 또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요정 월 옵션 만기 정도는 신경을 썼어요. 근데 옵션 만기 하루 이틀 전에 변동성이 되게 심하게 나오니까. 근데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주간 단위마다 또 이렇게 만기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 변동성이 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클리 옵션 만기 때도 변동성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뭐 세부 전략들은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또 때마침. 오늘도 쫙 밀어붙였잖아요. 이런 날은 사실 좀 한번 팔아주는 건 맞다고 봐요. 오늘 삼성 SI 같은 거 좀 약간 뭔가 쥐어 짜듯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거는 뭐 굳이 여기서 단기간에 대형주가 지금 20% 올랐습니다. 삼성 SD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보시면 대량거래 터트리면서 지금 단기간에 엄청 올랐죠. 이게 사실 실적이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이 상승이 촉발됐던 거는 2차전지 소재 설비 투자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 올랐거든요. 근데 설비 투자 결국은 돈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며칠 전에는 이게 셀 뉴스였어요. 매도 뉴스였다고요. 근데 이제는 지금은 또 희한하게 또 매수 뉴스가 뒤바뀌어져 버린 거죠. 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이 바뀐 건가요? 그렇죠. 해석이 바뀐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약간 저는 일부러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장에서도 투자할 만큼 뭔가 시장을 좋게 본다 뭐 그런 건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수급적인 요소가 지금 더 강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최근에 뭐 이 구간에서 샀던 분들한테는 일단은 팔고 다시 사보자. 만기일날 이렇게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이게 급등하는 거는 다음날 특히 내일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뭐 그래서 막 최소 절반 정도만 팔고 대응해보자 뭐 그런 식으로 일단은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들이 이 쥐어 짜고 흔들면서 굉장히 좀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게 되게 아쉽고 변동성도 계속 커질 것 같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수 동향이나 그 다음에 선물 매수. 어제 장중에 거의 9천억 1조 가깝게 매수를 했다가 막판에 좀 줄이긴 했거든요. 오늘도 사실 막판에 엄청 사다가 막판에 줄였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사실 조금 조정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최근에 보면 빨간색이 더 많거든요. 이제 슬슬 여기 선물 매수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너무 비관에 휩싸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예, 그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요 EWI도 봐도 네. 이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아무리 못 보려도 코로나 때처럼 공포스럽나 인플레라고 해도 네. 예,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 바닥은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언저리. 네. 무릎 위안은 무조건 찍은 건데 그러면 이제 많이 싸져서 사야 한다라는 네. 여론도 있고 네. 또 반대편에서는 맞습니다. 아니 기업의 이익이 줄 계속 건데. 떨어지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가가 지금 싸다고 하지만 더 떨어질 수 있다. 기업 그렇죠. 이익 전망치가 떨어지니까 네. 이게 네. 상반된 의견들이 같이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코스피 2,600대, 예를 들면 3,000대, 2,600, 2,400대는 싸다는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네. 이제 그분들도 사실은 약간 민망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지금 싸니까 산다고 이야기가 그때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뭐 싸니까 사야 한다와 기업 이익도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싼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더 싸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 어느 쪽인가요, 그러면? 지금은 그래서 그거를 해지를 하려면 네. 결국은 분할 매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400에 샀고 2,500에 샀는데 2,200대에서 못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대신에 그 표현을 많이 하죠. 지하실이 있으면 네. 지하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이렇게 몇 층까지 있는 건물인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 키는 사실 삼성전자가 결국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는 항상 이야기를 해야 여쭤보는 됩니다. 18번 질문. 이게 왜냐면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네. 이게 결국 지수에 향방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려했던 일이 사실 저는 나왔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기억나시려나 모르겠는데 2017년, 18년도의 흐름 혹시 비교해가지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네, 주실래요?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는 사실 제 경험 또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1년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네. 보거든요. 주가가. 자,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53조 나왔고요. 네. 2018년도에 59조 정도 나왔습니다. 2016년도는 20조대였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죠. 네. 27조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거치고 작년에 51조가 났고 올해 48조를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37조 보고 있는데 주가 흐름은 여기 2017, 18, 19만 봤을 때는 어디가 최고점이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봤을 때는 2018년이 그렇죠. 네, 주가가 그렇죠. 좋아야 될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지만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이유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네, 거죠. 주가를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삼성전자 주봉인데 이게 지금 많이 올라와서 그렇지. 사실 이때가 여기 50분할 했기 때문에 거의 450만 원대잖아요. 엄청 많이 올리긴 한 거죠. 이때를 보면요. 영업이익이 제가 2016년도에 20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53조 찍었던 이때가 가장 상승률이 좋았고 2018년도가 59조죠. 네. 그죠? 근데 주가는 어떻게 돼요? 2018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제주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오히려 영업이익이 박살났던 27조 찍었던 2019년도에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거 뭐 그때는 그때지 어떻게 그때 가서 이게 후행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네.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이번에도 또 비슷하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매수하자고 말씀드리는데 분할로 어떤 거냐면 사실 이때 2018년도에 분기마다 이 영업 2018년도가 59조 나왔으니까 분기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세상 최고이익 나왔겠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마다 약간 반등하지만 여기 분기가 떨어져요. 반응이 떨어져요. 그때 뉴스 다들 투자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사상 최고이익은 왜 떨어져? 그러니까. 사상 최고이익 왜 떨어져? 그때 아주 생생히 기억나요. 근데 이게 2017, 18인데 2018년도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2019년도 영업이익 추정치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이거 보면 지금 27조잖아요. 네. 실제로 나온 거는. 근데 제 기억 지금 리포트 찾아보면 나오니까 2018년도 상반기에 2019년도 상반기 영업 추정치는 60조가 다 넘었습니다. 엄청 높게 전망을 하고 갔었던 거죠. 네. 근데 막상 실제 까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까보니까 반토막이 났죠. 근데 실제로 주가는 이미 빠지기 시작했고 네. 이때 똑같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어요. 똑같이. 근데 막상 2019년도에 들어서 막 그때 뉴스 찾아보시면 영업이익 막 바닥 막 이런 거 막 더 나빠진다 막 이런 거 나왔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았죠. 네네. 근데 지금이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요 상태잖아요. 조금 상대적으로 금리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처음 겪는 거라 좀 격한 거는 좀 있지만 오히려 주가가 사상 최고치 찍었던 건 2021년 초니까 이때잖아요. 사실 이때잖아요. 2020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2021년 최고치를 찍었고 올해 요 정도잖아요. 근데 2022년을 2018년도로 놓고 보고 2023년을 2019년도로 놓고 보면 네. 올 상반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 추정치가 60조가 넘었었어요. 심지어 2달 전에는 한 50조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37조까지 떨어졌잖아요.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2024년 이제 올라가는 걸 나오는데 이거를 과연 추정치가 얼마큼 떨어질까? 얼마큼 떨어질까가 그게 아직은 리스크인 거예요. 대신에 하향된 추정치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올 4분기 지나고 내년 1분기 정도 가면 이제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추정하는 것들이 뭐 산업 동향 이런 거 보면서 더 정확해질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이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전망치들이 점점 정확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냐면 2023년 실도 이걸 어떻게 미더가 되는 거죠. 이것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이만큼 낼 수 있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향 추정치가 빠지는 게 멈추면 주가는 멈출 겁니다. 주가는 하락이 뭐 먼저 반등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언제 멈출 줄 알아. 그렇죠. 이게 애널리스트들, 편향들도 목표 주가나 영업이익 추정치를 전반적으로 다 낮추면 다 같이 우르르 낮추는 경향들이 있어요. 올리면 또 우르르 올리는 경향들이 있고. 근데 지금 60조 넘었던 게 지금 37조까지 떨어진 거거든요. 올 초에 나왔던 삼성전자 리포트랑 지금 나온 리포트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멈추면 주가가 먼저 반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2018년, 19년도에 이때 경험을 살려서 이때 2019년도 오히려 최악으로 나왔지만 올랐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이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2018년도, 19년도에도 올해 8월 달에도 삼성전자는 발표했어요.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간 뭐 투자하겠다 밝혔잖아요. 그러면 그게 리턴이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그 시기를 2024년에 2025년 되겠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게 반도체 결국은 경기 민감주잖아요. 경기가 좋아야 사람들이 전자기기도 많이 쓰고, 뭐 이제 저금리 환경이 금리가 좀 떨어져야 올리고, 그러면 늦어도 2024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하진 않더라도 뭔가 이제 전망치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때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그리고 나서 내년쯤 가서 2025년도 전망치가 나왔을 때 여기보다 더 올라가는 폭이 얼만큼이냐, 또는 그때 산업 동향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이 정도 삼성전자 요 구간이라고 하면 딱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주가 흐름도 2018년 지난 여기 부분. 조금 이렇게 정도는 좀 다르지만 이 부분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그거를 모르니까 하향 추정치가 언제 떨어질 줄 알아. 언제까지 계속 하향을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거 보면 이 구간에서는 떨어질 때마다 저는 분할로 충분히 오늘 같은 날은 삼성전자 사실 좀 팔았어요. 역으로 최근에 샀던 분들 이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이제 저 좋아하시는 이제 회장님 몇몇 분 계시거든요. 소일거리로 단타하시는 분들. 최근에 여기서 모았던 주식도 오늘 다 때렸어요. 많이 때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이거 저항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자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역배열인 상태예요. 그러면 역배열이라는 건 다 머리 위에 저항들을 다 얹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저항들이 저항의 역할을 안 하고 나는 원래 이 가격 오면 팔려고 했는데 이제는 안 팔아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려면 두 가지입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지는 전망치들이 나오던가 그것보다 실적을 앞세우는 이제 뭔가 엄청난 호재가 동반하거나 이거는 이제 사실 중소형주들은 이게 명확하게 나타나죠. 완전 엄청난 역배열인데도 좋은 뉴스들을 동반하면서 갑자기 상가를 갈 때 역배열에서 그게 원래 저항이었던 것들이 다 오히려 이제 더 힘을 더 실어줘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는 뭐 안 파는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본인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이걸 주식을 트레이딩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는 이제 투자자는 다 굉장히 다양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부분에서 그럼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팀장님은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된다는 의견을 주신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근데 지금 이제 이평선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금 약간 이제 단기적 입장에서는 매도를 이제 추천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장기적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도 되는 거지만 단기적 입장에서는 좀 팔고 다시 사는 시점이다. 그렇죠. 삼성전자는 오늘 팔면 또 밑에 막상 내려 올라가더라도 사실 뭐 그걸 싹 다 파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분 엄청 많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전략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8, 9만 원대에서 샀는데 지금 못 살 이유 뭐 있어요. 그래서 그 물량을 일정 부분 갖고 가면서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다. 근데 200주 물타기 했어요. 그러면 지금 손실 난 상태에서 잔고상으로는 마이너스 보일 거예요. 200주를 더 물타기를 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55,000원에 사서 한 6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200주 물탄 물량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여전히 매도한 거는 매도했을 때는 당연히 손실로 보이겠지만 잔고는 늘었을 거라는 거죠. 그 전략들이 좀 지금은 수량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게 모든 대형주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